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6.25입니다. 6.25. 그죠? 이게 참 그냥 큰 틀에서 생각해봐도 슬픈 거예요. 겨우겨우 일본 지배 벗어나서 겨우겨우 뭐 했어요? 겨우겨우 독립했잖아. 독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나눠졌죠.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분열되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 아니야. 이게 참 그렇죠. 굉장히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불운했던 세월을 잘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6.25 전쟁이에요. 근데 6.25 전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아마 접해 보셨을 거고 알고 계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6.25 전쟁을 얘기할 때 요 문제를 많이 그냥 뛰어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은 특이하게도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한 민족 안의 내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자를 칭하는 표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사의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 입장의 용어를 쓰는 건데 보통 국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가의 군대라는 뜻이. 근데 국군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이 국군을 통솔하는 정부가 정식 합법 정부일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합법 정부잖아. 그리고 UN 국제연합도 남한을 합법 정부로 당시엔 두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통 국군이라고 하면 합법적인 공식 정부가 통솔하는 정규군을 국군이라고 한다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각에서는 그리고 국제연합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남한의 우리 정부만이 합법적 공식 정부이기 때문에 이 합법적 공식 정부인 우리 정부가 통솔하는 정규군을 국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한군을 칭할 때 정규군인 국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그냥 북한군이라고 불러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정부가 합법적인 공식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 다만 그냥 북한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이 전쟁도 배경부터 봐야겠죠.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아실만한 게 우리가 분단이 된 건 사실상 우리 정부가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있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는 게 1948년 8월 15일이니까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 시간들 동안 사실은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에도요. 1950년 6월 25일 그 이전에도 38선 인근 지역에서 어떤 소규모 군사 분쟁은 계속 있었어요. 군사 충돌 막 이게 되게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작고 뭐 이제 소규모 부대 간에 그 이제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를 분대라고 하거든요. 뭐 한 12명 한 팀 되는 그런 분대 단위 정도의 전투들이 종종 있기도 했었어요. 특히나 뭐 인천 옹진군이나 이렇게 북한에 맞닿아 있는 지역들에서 38선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군사 충돌이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부터 꾸준히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간들은 마음 한켠에 항상 그걸 생각해 달라고 했었죠. 우리는 한국사를 배우고 있지만 전 세계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냉전 분위기다. 그래서 자본주의권의 미국과 사회주의권의 소련이 경쟁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치르지 않지만 굉장히 서로가 언제 싸워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차가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냉전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미국과 소련의 힘의 대결의 한 복판이 돼서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이 지원하고 남한은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대리 경쟁, 대신 경쟁하는, 대신 싸우는 그런 느낌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데 봐봐요.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그 6.25 전쟁을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남침이라고 표현하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거다. 그래서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 아셔. 그죠? 요건 다 아시는데 한 걸음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침략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먼저 남한을 침략했는데 왜 침략했냐는 거죠. 근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때는 보통 두 가지죠. 그걸 침략하지 않으면 거대하게 보는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침략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이익이 있거나 이 경우에 북한은 적화 통일이겠죠.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와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 뭐 그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략을 했을 때 아마도 지지 않을 것 같다, 패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겠죠. 아니 뻔히 봐도 질 것 같은데 공격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할 때는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먼저 내려온다는 거죠.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침략했어. 그러면 이 침략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일성이겠죠. 그럼 김일성은 왜 남한을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냐는 거죠. 어떤 배경 때문에. 그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게 동그라미 3번 1949년 6.25 전쟁이 1950년이니까 딱 1년 전이죠. 6.25 전쟁 1년 전에 중국이 공산화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은 중국이 공산화된 상태에서 소련을 이끌고 있는 소련도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도 사회주의가 됐죠. 그러니까 이 봐봐. 김일성의 북한도 그리고 소련도 중국도 다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김일성이 이 사회주의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김일성이 내가 지금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공격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소련은 당시에 스탈린이었고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스탈린이었고 중국은 공산당을 이끄는 모택동 마오쩌둥이었죠. 마오쩌둥이었는데 어, 소련 중국이 사실 이 당시에 김일성을 지원해 주는데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소련은 중국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그 조건을 걸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남한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상호가 걸어요. 서로가 거는데 이제 요게 충족이 된 것 같으니까 요 조건이 갖춰진 것 같으니까 소련 중국이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련 중국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걸 군사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들 지금 사회주의권 국가가 봤을 때 미국이 남한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느끼냐면 요 당시에 조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요. 어, 에치슨 라인이 새로 그어진 건데 에치슨이라는 명칭은요 미국 국무부 장관의 당시의 국무부 장관 성함이었어요. 이름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어디까지를 직접적으로 군사 방어할 건지 선을 그어요. 근데 그 선에 남한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 선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선의 내용을 보면 그간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배했었던 그런 지역만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필리핀은 원래 식민지였고요. 그죠? 지금 이 에치슨 라인에 들어오는 게 요 필리핀은 원래 미국 식민지였고요. 일본 오키나와는 일본에 속해 있는 거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한테 지면서 당분간 미국의 관리를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만 어떤 군사적인 방어를 하겠다. 요 의도인 것 같아요. 요 의도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사실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혹이 많고 뭐 그런 면들이 있죠. 어쨌든 이 미국이 여기까지는 군사적으로 직접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그럼 혹시 미국이 남한을 지원을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봐봐. 지금 일단 이런 상황이잖아요.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원래도 북한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북한을 도와주는 큰형님이 계시죠. 그게 누구야? 그게 소련이죠. 소련. 그런데 북한 입장에선 소련 말고도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큰형님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게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남한은 미국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남한은 미국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어진 에치슨 라인을 보면 미국이 직접 방어선에서 직접 군사적인 방어선에서 남한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북한을 도와줄 만한 큰형님은 소련, 중국 둘이나 되는데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그런 걸 보면 그은 걸 보면 남한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을 도와주는 세력은 둘, 남한을 도와주는 세력은 없을 것 같네. 그럼 2대 0이네. 그러니까 이만하면 내려갈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은 사실 전쟁의 전개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화살표만 그어드리면 돼. 요렇게 되거든요. 요거 다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다 보이지 않아?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 아마 요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이거 뭐요?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에 갑자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까지 쭉 밀려 내려오는 거고 여기가 부산이겠죠. 그리고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요게 이제 음,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이걸 성공시켜가지고 그 뒤로 북으로 진격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줘서 중국의 대군으로 쭉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다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서 지금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한국 전쟁, 6.25 전쟁의 큰 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탱크를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우리는 수도를 잃은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피난을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죠. 그렇고요. 그리고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유엔군은 이걸 침략 행위로 당연히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을 형성해서 이걸 이제 만들어서 파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엔군을 파병하고요. 이 유엔군을 이끌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결정에 의해서 인천을 상륙하는 그래서 북한의 허리를 끊는 북한이 지금 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허리를 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북한 입장에선 길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보급선이 길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리를 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서울을 되찾고 쭉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북한의 끝인 압록강, 두만강. 여기가 압록강이고요.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두만강입니다. 여기까지도 올라가 진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38선을 통과해서 압록강 유역까지도 진출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국이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중공군이 중국 공산당군을 줄임말로 중공군이라고 해요. 중공군이 대규모로 침략을 해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급하게 1월 4일 날 후퇴를 하게 되죠. 이걸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쯤이 한 흥남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철수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이제 대규모로 후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했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후퇴 행렬이죠. 이건 피난 행렬,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유엔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북한과 중국군을 상대로 지금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마지막까지도 요만큼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아마 이재훈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고수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신하균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영화 되게 볼만해요. 그 영화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영화인데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953년 7월이 되면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사이에 이제 전쟁을 좀 끝낼 수는 없어도 휴전이라도 하자, 좀 전쟁을 쉬자 이런 회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민간인 피해도 너무 많고 병력들도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휴전회담에 좀 특이한 건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가 왜 안 들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작전지휘권 자체를 유엔군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까지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이 셋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쉴 수 있을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그런 회담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이것도 사실은 전쟁이 조금 되게 안타까운 게 요거는 한번 언급을 하고 가고 싶어요. 보시면 전쟁을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쯤이면 4분의 1, 한 반, 그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 북한이 갑자기 내려오는 게 1950년 6월 25일이었잖아. 근데 요게 우리가 요 후퇴하는 게 그 다음 해인 한 7개월 지난 1951년 7월이에요. 1951년 7월이 아니고 1월이에요. 1월. 한 7개월 정도 지난. 그러니까 전쟁이 전체적으로 3년 넘게 있었는데 그중에 여기까지 오는 건 사실 거의 7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시작하고 나서 7개월까지가 요때의 모습이고 나머지 2년을 넘기는 대부분의 기간은 요 휴전선 근처에서 정말 작은 땅이라도 빼앗아 보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휴전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합니다. 북진 통일을 쭉.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절대로 전쟁을 쉬는 형태로 끝내면 안 되고 끝까지 진격해서 북한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휴전에 반대하죠. 그래서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장을 끝까지 밀고 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데리고 있는 북한군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로들을 하나하나 너 공산주의자야? 이렇게 물어봐. 근데 북한 주민들이라고 다 공산주의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가 뭐고 뭐 자본주의가 뭐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한인데 북한이 사회주의화 됐다 뿐인 거지. 그리고 자기가 군대에 끌려갔다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포로들 중에서 저는 공산주의 아닌데요. 이런 포로를 반공포로라고 불러요. 이 반공포로를 미국이랑 혹은 유엔군이랑 협의도 없이 멋대로 해방시켜 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다 해방시킨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왜냐면 지금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휴전 회담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답답함도 있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데 북진 통일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우리가 전쟁이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 했는데 그 중에 2년 넘는 시간을 고 진짜 38선 근처에서 요만한 땅 하나 가지려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걸 계속하는 2년 넘게 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이런 전쟁을 우리가 북진 통일로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까지 끝까지 진출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게 어렵겠죠. 사실은 이승만도 알아요. 그런 결론을 얻기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승만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북진 통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그래서 북한을 남겨놓으면 북한은 언젠가는 소련 지원을 받아서 또 내려올 거다. 우리가 이 꼴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진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면 나중에 북한이 또 침략해 들어올까 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승만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 북진 통일은 어렵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걸 꿈도 못 꿀 만큼 남한의 전력이 좀 군사력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고 미국한테 우리의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사실은 이게 이승만의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이 너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목이 너무 잠시만요. 미국은 어느 정도 이승만의 요구 사항을 들어줍니다. 당연히 북진 통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남한의 군사력을 대폭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은 그걸 끌어내는 게 어쩌면 실제적인 목적이었겠죠. 그렇고요. 어쨌든 이승만이 이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953년 7월에 양측이 휴전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요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죠. 피카소가 이제 한국으로 직접 온 건 아니고요.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은 한국 전쟁 안에서도 이 북한군이나 우리나라 군대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거죠. 이제 이 그림의 가장 큰 주제는 보시면 요게 이제 군대 같아 보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피해자들일 텐데 보시면 어린 아이와 여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전쟁이 터지면 얼른 생각하면 그 전투를 치르는 병사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고통받는 건 그 뒤에 있는 여자와 어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